클라우드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인터넷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정의는 간단하지만 이런 클라우드의 중요한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능력은 멀티 테넌시라는 용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뭐해서 멀티 테넌시라는 말을 쓰는데 뜻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넌트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를 뜻합니다.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을 빌려 쓰게 되면 우리가 세입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농지를 빌려 쓰면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 사람이 빌려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리소스를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공유를 최대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게 클라우드의 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스스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라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값싸게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멀티 테넌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소스 쉐어링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은 용역, 이웃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옆에 테넌트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사용자 간에는 분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기반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는 공유를 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우드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 때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이 하드웨어는 뚝뚝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리소스 쉐어링이 되도록 통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통합된 상황 하에서 이 테넌트 이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 마치 나만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클라우드 개념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데 매니지먼트는 뭐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항상 요구형이라고 했잖아요. 요구형. 요구형은 온 디맨드라고 하는 건데 자, 필요한 경우에 내가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필요 없으면 서비스를 반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뭐 콜센터에 전화를 건다든가 해가지고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다 자동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비스가 생겼다가 활용해서 죽는 자 이걸 인생 주기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 자동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ecurity. 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의 하드웨어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클라우드 업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보안이 철저해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큐리티가 이제 세 번째에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첫 번째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고려해야 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킹에 대한 거에서도 시큐리티를 확보를 해줘야 되지만 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멀티 테넌트가 있기 때문에 다중 세입자, 다중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에도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간이든 접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이용해서 뭐 보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하면서도 해킹이라든지 멀티 테넌트의 정보 유출 같은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responsiveness라고 해서 이 응답성이죠. 응답성. 어디에 응답하는가 하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인간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오류가 나고 정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거나 빈번해지면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신이 쌓이게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는 자체 구축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미리 디텍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미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 부분도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처럼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서비스도 생성하고 종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감지하는 것도 인터넷 서비스의 문제점도 조기에 감지하거나 문제 생길 우려가 크다고 하면 미리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리소스 쪽으로 현재 사용자를 옮긴 다음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게 필수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람이 이리저리 수정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게 AI가 판단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security, responsiveness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Intelligent Service Deployment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제 퍼블릭으로 쓸 수 있고 프라이빗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는 게 디플로이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디플로이먼트는 뭐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서버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지원을 받아서 인터넷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이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배치는 필수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 디플로이먼트가 지능화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지능화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좋은 말이 쓰였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이 리소스를 아껴야 되는 거죠. 아껴야지 더 많은 사람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사용자 요구와 클라우드 업체의 요구는 이제 상충하는 게 이 리소스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사용을 할 때
자, 이 사용자가 CPU를 많이 쓰는지 메모리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전원이 꺼져도 존재하는 스토리지를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를 할 때 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사용자에 맞도록 리소스를 배정을 해서 서비스 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게 인텔리전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자한테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고 SLA라고 해서 내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느 수준까지 서비스를 보장을 할 건지에 대한 규약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비스는 1년 동안에 1시간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SLA가 됩니다. 그래서 SLA를 지키는 하에서 클라우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사용자 특성에 맞게 배분해서 서비스가 배정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텔리전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의 개념입니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겠고요. 포터빌리티는 그 이식성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A라는 서비스 쓸 때 하고 B라는 서비스 쓸 때, C라는 서비스 쓸 때 모든 게 다 달라진다고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이 각 서비스마다 공통이 되는 영역들은 다 이식돼서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내가 옮겨갈 때,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디스럽션이 이제 생기면, 파괴가 생기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옮겨갈 때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잘 관리를 해줘서 내가 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그 이식성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이제 A라는 서비스를 쓰다가 B라는 서비스를 옮겨갈 때 A를 끄고 B로 가버리면 그 중간에 이제 서비스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독립적인 이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 밑에는 또 리소스가 있는 거죠. 독립된 서비스와 리소스가 있다고 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여러 서비스 간을 옮겨갈 때도 항상 이식성을 고려하면서 설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게 포터빌리티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nteroperability입니다. 자, 이건 상호 운영성인데요. 자,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CPU, 메모리, 아니면 스토리지 같은 거를 다 통합해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만들다 보면 더 좋은 제품, 더 싼 제품이 나오면 그걸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종의 시스템은 항상 데이터 센터에서는 출현하는 건데 당연하겠지만 이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운용성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코드를 바꿔야 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운영성이 되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interoperability 특성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더 살펴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regulatory aspect, 법적인 규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 법규 같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특히 또 개인 사용자한테는 고민거리가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이니까 혹은
개인 사용자든 뭐 기업이든 우리 회사의 이제 기밀이라든가 개인적인 정보가 어딘가에 공유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컴퓨터가 한 군데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일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그 고려하기 귀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릴라이빌리티인데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항상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quality of service라고 합니다.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품질을 정량화해서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뭐 광 케이블이 끊어졌고 네트워크가 마비가 됐고 이런 거를 고려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가 클라우드 업체가 잘 지원을 해줘서 원활하게 우리 기준에 맞게 이 서비스를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QoS라는 것은 중요하고 요 QoS는 법적인 문서로 이제 SLA라고 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담겨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비스 액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아주 쉽게 접속이 돼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사용이 어려우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드웨어가 내 옆에는 없지만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노트북에 서만 된다거나 PC에 쓰면 된다거나 이러면 불편하니까 다양한 장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융통성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 다양한 디플로이먼트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퍼블릭으로 배치할 건지 프라이빗으로 배치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할 건지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별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IaaS, PaaS, SaaS 정도가 있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는 중요한 게 이 어카운팅 앤 차징인데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계량화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 계량화에 대해서 과금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접근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 매시브 데이터 프로세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다루어 봤던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과 패러렐 프로세싱, 패러렐 컴퓨팅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분해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이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버를 개인별 혹은 회사별로 만들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입 비용, 그리고 서버 운영 비용, 인건비 같은 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특정 회사가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집중해 놓고 그 집중된 위치에서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하나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개별 회사 혹은 개인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폭넓고 그 다음에 상시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서버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 서버에 접근해 올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게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간의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속도로 데이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국제화, 글로벌리제이션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크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즘도 전산으로 많이 처리하고는 있지만 인터넷까지 겸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라든지 리소스를 훨씬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일을 편리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제 업무 환경을 간소화, 스트림라인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면 내가 투입해야 되는 자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 기획을 할 때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막연한 수요를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게 일반적인 고민이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모든 하드웨어 구입 비용은 클라우드 업체가 되고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새롭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초기 제품을 개발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수요가 생기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특별한 고민 없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규모를 한 배, 두 배, 세 배 아주 손쉽게 늘릴 수 있도록 클릭 몇 번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구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늘어난 경우에도 큰 고민이나 비용 없이 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pervasive accessibility, 그러니까 스며드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해서 pervasive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제 스며들어 제가 있다는 거니까 어떤 시간이든 어느 곳에서나 내가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클라우드의 장점 혹은 이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도 그렇고 하드웨어 프로젝트도 그렇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예전에는 종이에 썼습니다. 편리하게 종이에 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서버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서 쉽사리 선택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SaaS라고 해서 Software as a Service라는 클라우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 이 버전 컨트롤이라든지 이슈 트래킹 시스템은 다 SaaS 기반으로 인터넷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리자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도 편리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관리하는 게 예전에는 꽤 까다로운 일이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서버 관리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클라우드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의 수준이 아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서버 공부를 할 노력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업체가 대부분 유지보수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노력은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싱도 이제 대량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싱 비용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융통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의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플랫폼 같은 게 다 외주로 전문 업체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기능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포터블리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이식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굉장히 늘어난 개념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